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양가로 6번에 보면 배우자 또는 8강인데요.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이제 블랙박스는 여러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소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가끔씩 이제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 이제 세법이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건데, 자,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를 여러분, 요건 항상 요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보면 제목이 좀 길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이율과세 특례인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어야 되냐면 다른 건 안 되고요. 자, 미리 이거 설명을 드리면 요거 토지, 그다음에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 있죠?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 건물, 그다음에 무슨 이용회원권이에요.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았을 때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어떤 얘기냐면 증여자 갑이 있죠? 증여자 갑이 있고 증여를 받은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이 증여자와 수증자는 어떤 관계냐?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죠. 자, 그래서 증여받아서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제3자에게 양도를 했는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했을 때 이 특례가 적용되냐면 5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했을 때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럴 때 자, 보세요.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면 이 수증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근데 취득 가격이나 취득 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만약에 증여자가 예를 들어서 2억 원에 이것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한 가격은 2억이고 5억에 증여했어요. 자, 그리고 증여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7억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취득 가격은 여러분 보세요. 양도 가격은 7억인데 취득 가격은 증여받을 당시 가격 5억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해서 양도책 계산하고요. 5억으로. 자, 그다음에 또 보유기간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증여받은 재산은 원래 증여받은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데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이 보유기간은 그래서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이게 양도일까지로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이렇게 보유기간 계산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 취득 가격이나 취득시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또 그리고 증여세를 우리가 냈을 때 상속세나 증여세는 원래 상속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하지만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이 증여세 낸 것도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증여자와 수증자는 어차피 한 몸이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 한 몸이니까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아무한테나 뭐 얘한테 부과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뭐 배우자 직계존비속하니까 그래서 증여자 수증자 사이 연대 납세 의무 없다는 거 있다고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요. 자, 등등해서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이런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일단 싸게 샀는데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그럼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또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양도소득세 이렇게 자, 일단 증여세도 포탈하고 증여세 6억까지 증여 공제 규정을 악용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증여하고 그다음에 파니까 양도세 이렇게 회피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나왔다는 거.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 취득가액이나 취득시는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또 증여세 낸 거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준다는 거 예외적으로. 그다음에 보유기간도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연대 납세는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아서 몇 년 양도했을 때 5년 내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자, 교재 보십니다. 적용 요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아서 몇 년 내요? 5년 내 양도할 때 특례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았을 때 한해서 적용하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양도 당시 혼인관계에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당연하죠. 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할 당시에 얘네들이 둘이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도 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배우자한테 양도했다가 양도할 시점에 배우자한테 이렇게 증여했다가 양도할 시점에 이혼 신고서 다 제출하겠죠. 자, 그리고서 뭐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하고서 반만 되면 합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특례 적용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부러 세금 때문에 죽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자, 적용 제외되는 것을 또 보세요.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사업인정보실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시법 규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이것도 뭐 당연하지. 자, 양도한 것이 증여받아서 양도한 것이 2년 내 양도했는데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연히 특례 적용하면 안 되겠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양도한 거니까.
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할 때도 자 특례 적용하지 않고요. 자 2번 3번 주의하셔야죠. 3번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 양도할 때도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자 꼭 알아두시고 이것도 자 그다음에 과세 내용 보시면 취득 가격은 증여 받은 당시 가격이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당초 증여자가 그 취득한 당시 해당 배우자 직김속 취득 당시 가격. 이 여기서 말하는 해당 배우자 직김속의 취득 당시 가격이라는 것은 당초 이 증여자 증여한 배우자 직김속이 취득한 당시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자 원래 증여세 낸 것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예외적으로 자 필요경비도 산입해 준다는 거 밑줄이고 또 그다음에 취득 시기 자 이거 증여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하는 기산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자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초 증여자가 보유한 날로부터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해가지고 장기 보유통제 3년 이거 보유해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만약에 증여받아서 양도일까지는 2년 보유했어요. 근데 만약에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하면 보유기한이 3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자 장기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을 봅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는 뭐 증여자, 수증자세, 연대납세 뭐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는 없지만 자 연대납세는 없습니다. 한 몸이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양도수익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입니다. 자, 이것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자 빠르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있잖아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부당행위 계산 자 부인 특례는 어떤 거냐? 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하나는 뭐냐면 특수관계자 간에 특수관계자 그러면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뭐 경영지배 관계가 있거나 경제 연관 관계에 있는 자들 말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 후 우회 양도 증여했다가 우회적으로 양도하는 우회 양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형은 특수관계자 간에 역시 특수관계자 간에 자 저가 양도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하는 경우에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근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조세에는 부당한 감소가 있는 경우에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데 이율과세 특례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요. 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얘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자, 특례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하는데 일단 자, 요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봅니다. 증여 후 양도는 어떤 거냐면 증여 후 양도. 자, 증여자가 있고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자가 증여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수증자가 어떤 관계냐면 증여자, 수증자는 특수관계자입니다. 친족관계 등 있는 등 특수관계자예요. 물론 배우자 직김속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그 배우자 직김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했다가 증여를 받아서 이게 수증자가 제3자에게 이것을 양도를 합니다. 제3자에게 양도를 해요. 그랬을 때 증여받아서 양도에까지 기간은 5년 내에 이걸 증여받아서 양도했을 때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둘 다 5년 내네요. 이율과세 특례도 그렇고. 근데 차이점이 얘는 무조건 특수관계자가 증여했다 5년 내에 이 수증자가 양도했다고 해서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얘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또 수증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을이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자 봅니다. 삼촌이 조카한테 증여했는데 형제가 자기 동생한테 증여했거나 뭐 이런 겁니다. 하여튼 증여했다가 제3자가 양도했는데 수증자가 부담하는 이 증여세액과 양도세액 합한 금액이요.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그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자 여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고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어요. 자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해서 얘네들의 부당한 계산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요. 양도소득세 수증자한테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이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양도세 납세문자는 당연히 당초 증여자가 됩니다. 취득가격이나 취득시도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거 싹 부인해버리니까. 근데 다만 이때 증여자 수증자는 증여 우양도에서 이때 증여자와 자 수증자는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납세무가 있습니다. 이때는 얘네들은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불법에 협력했으니까. 근데 아까 이율과세 특례에서는 증여자 수증자세 연대납세무 없었고 이런 걸 주의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자, 양도소득의 자, 부당해 예산 부인에서 동그라미 1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면 얘들 계산을 부인하고 관할 세무상이 다시 세금을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하는 건데, 자, 우리 교재는 자산의 고가양수, 저가양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먼저 그걸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는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자,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로,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했을 때 특례 적용되는 거지, 고가로 팔면 특례 적용 안 돼요. 자, 고가로 시가보다 높게 취득을 했어야지 저가로 취득했을 때 특례가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냐? 자, 저도, 머리 글자를 다,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수가 되셔야죠. 저도 저가양도, 고수, 고가양수,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요 경우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이런 거예요. 먼저, 자, 갑이라는 양도자가 있는데, 자, 시가 예를 들어서 6억짜리를 갖다가, 자,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만약에 3억 원입니다. 갑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것을 갖다가 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억에 옛날에 취득했던 건데, 자, 요번에 시가 6억짜리 갖다가 6억이 됐고, 자, 3억에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남 사이 같으면 여러분 시가보다 낮게 팔든 뭐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 특수관계자 간에,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 간에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갑이 주인공이에요.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한 특수관계자 간에, 지금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한 요 경우에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갑은 양도세를 신고할 때 양도 가격은 실제 양도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3억 원, 취득 가격은 정해져 있죠, 1억 원. 이렇게 해서 양도차액을 2억으로 신고하겠죠. 근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했어요. 그럼 무조건 아니고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저가 양도, 고가 양수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지를 따져봐요. 그래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여기서는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죠. 그러면 얘네들이 부당하게 계산했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 가격으로 다시 결정합니다. 시가를 양도 가격 다시 결정해요. 그래서 양도 가격은 시가로 하니까 6억 원, 취득 가격은 정해졌죠, 1억. 이렇게 해서 다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얘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 가격으로 또는 취득 가격으로 다시 결정합니다. 여기서 양도 가격을 시가로요. 또 보세요. 또 특수관계자 간에, 이번엔 특수관계자 간에, 자, 이번에 자, 고가로 양수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고가 양수 취득의 경우 한번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 있습니다. 자, 시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을 을이 지급했는데 대가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은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한 을이 주인공인데요. 을이 이 재산을 3억에 팔아요. 제3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 3억에 이것을 양도를 하면서, 을은 여러분 보세요. 3억 양도를 하면서 양도 가액은 3억 원, 취득 가격은 실질 취득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1억 5천으로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이제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1억 5천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자, 남남 사이 같으면 뭐 비싸게 사든 얼마에 비싸게, 뭐 1억짜리를 1억 5천에 사든 3억에 사든 10억에 사든 자기 마음이잖아요.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또 동생이다.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이렇게 거래했어요. 그럼 얘네들 계산을, 자, 어떻게 하면, 이럴 땐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요. 아, 근데 무조건 아니에요, 참. 시가와 대가 차이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3억 차이가 안 나죠. 5천만 원 차이 납니다. 근데 얘들 그러면 또 시가의 5% 이상 차이는 따져봐요. 시가의 5%. 자, 1억에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보는데 1억에 5%니까 500만 원이죠.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5천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부당하게 계산했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취득가격으로 다시 결정하느냐?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다시 결정해요. 자, 그래서 시가를 취득가격이나 양도가격으로 다시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도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3억 여기. 취득가격은 시가로 하니까 얼마? 1억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다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교재를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산의 고가양수, 저가양수. 우리 자,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제가 외우긴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보시니까 기억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 매입,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가로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그 밖에 특수관계인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비 계산 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시킨 것으로 인정됐어야 되고, 디귿번 여기요. 중요한 것도 나오네요. 조세 부당히 감수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위 동그라미 1과 2 중 어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데, 다만 여기 비추입니다. 시가의 거래가의 차이 금액을 얼마요?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날 때
자,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 사례 문제 나왔을 땐 따져봐야 돼요. 시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는지, 시가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시가라는 것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자,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평가한 가액에 따르고요. 밑줄이고요. 자, 미음범 결론이 나오네요. 조세 부담을 부당 감축요소 인정되는 때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 얘네들 가액을 부인하고 뭐로요? 시가에서 다시 계산한다는 거. 시가를 양도가격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거.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증여 후 우양도입니다. 고의자가 특수한 개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아서 몇 년 내? 5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자, 동그라미 1에 따른 가액이 2에 따른 그 세액보다 뭐 할 때? 적을 때는 그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1의 가액이라는 게 이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하는 양도세보다 이 두 개 합친 게 적어요. 이거보다. 그럴 때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가지고 얘네들 계산을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자산 결론은 증여자가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결론은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거. 얘네들 계산을 부인한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양도세 우리 세율입니다. 과표 결정됐고 곱하기 세율인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양도세 세율은 자, 기본적인 세율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6에서 38%, 우리 초과 누진세율 정도예요. 6에서 38%. 과세입증 금액이 1,200만 원이 할 때 6%, 또 그다음에 1억 5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38%까지 이렇게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걸 기본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70%, 자, 비사무토지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이거 비사무토지의 경우 70% 기본세율에다 10% 가산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거 있죠. 자, 보유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요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자, 요거 자 1년 이상만 보여도 6에서 38%가 적용되고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그 다음에 그 보유한이 1년 미만인 자산,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이다 그러면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자, 그 아래 나와 있지만 1년 미만이면 40%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만 보여도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그 주식이라든가 파생상품 같은 거, 기타를 사는 잠 보여야 되겠는데, 기타를 산 나왔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그냥 골프형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타를 산 나왔다, 골프형권. 그 예로서요. 기타를 산 나왔다, 골프형권.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골프형권 나왔다, 기타를 산 나왔다, 골프형권. 이런 회원권 하나 다 기억하면 돼요. 기타를 사는 좌우지간이에요. 얘네들은 보유기한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38% 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세율 무조건 기타를 사는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1년 미만 보유한 골프형권의 양도세 세율은 50%다. 그럼 틀려요. 이런 것들 주의하고 주식과 파생상품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본세율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는 게 과세입증 금액이 1,200만 원이 할 때 6%예요. 그래서 과필 차상 소기과 과세입증 구했더니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세율 몇 프로냐? 6%입니다.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8% 세율이 적용됩니다. 당구장 표시 보세요.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해당 세율을 각각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율로 합니다. 큰 거. 이 포인트죠. 작은 거로 바꾸겠죠. 예. 그 다음에 특례 세율인데 자, 요거 읽어보면 어떤 거냐면 자, 그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를 보면 지정지역,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그러면 투기지역을 얘기해요. 투기지역,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그럴 때는 6에서 38%이 기본세율에다가 10%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10% 더한 세율을. 아까 비사업용 토지도 여러분요. 비사업용 토지도 보세요.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세율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도 보시면 보세요. 비사업용 토지도 어떻게 적용되냐면 원래 기본세율 6에서 38%이 기본세율 있잖아요. 여기다가 비사업용 토지도 10% 더한 세율을 정해요. 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그래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6에서 38%에다가 10% 더한 세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자, 16%부터 여기에 48%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비사업용 토지도 16에서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예요. 근데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기본세율에다가 10% 더한 세율을 정해요. 등기되고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는 그래서 16에서 48%예요. 그러면 1년 이상 2년 미만 비사무토지를 보였을 때는 40%인데 2년 이상 보유하니까 오히려 48%더 높게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을 정할 때는 그중 어떤 거? 자, 큰 것을 각각 산출세 구한 다음에 큰 것을 세액으로 하니까 뭐 문제점이 해결되겠죠. 또 큰 거 적용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아까 비사무토지나 그다음에 지정적 내에는 비사무토지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 그 1~3주택 이상 주택 다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10에서 이렇게 16%부터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양가로 이번 특례 세율에서 그 위 표준 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게 38% 5단계 초과한 세율에 자 10% 더한 세율을 정한다는 거 매출이고 그다음에 자, 또 40% 또는 근데 보니까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유한이 2년 미만인 경우에 기본 세율의 10% 더한 세율과 40% 또는 50% 세율 중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정한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얘기라는 거 보유한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세율 적용 시 보유한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그 자산 취득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는 거 이런 거. 자, 그럴 때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게 양도세 세율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자, 1년 등기되고 미등기 양도하면 70이지만 1년 등기되고 1년 미만일 때 40% 세율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것은 50%지만 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40%. 1년 이상만 보여도 이게 38% 기본 세율. 자, 그다음에 또 비상업용 토지는 이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 이게 38% 기본 세율에다가 10% 더한 세율 된다는 거 이런 걸 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특례세율 자 한번 봤고요. 보유한 계산할 때 여러분 자 보신 것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보유한에 계산해요. 근데 세율 적용 시에만 세율 적용 시에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애초에 취득한 때부터 보유한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피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이 있고 제3자가 있을 때 상속인이 상속 개시당했을 개시일부터 보유한에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한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사례 나왔을 때도 주의합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아니라는 거. 세율 적용 시만 그래요.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로부터고 근데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김 속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한에 계산했다는 거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미등기 양도의 경우 봅니다. 미등기 양도했을 때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팔았을 때 자 동그라미 3번부터 한번 먼저 보세요. 미등기 양도했을 때는 불이익사항했습니다. 자, 소득세법 또는 그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라든가 조세 특례전법상의 감면 다 배제합니다. 또 실거래가로 양도책 계산하고 장기병제, 기봉제 다 배제합니다. 또 최고 세율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이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 이런 거 받을 수 있다는 거 0.3%로 받을 수 있다는 거. 등기된 토지 건물은 371에서 3%였죠. 미등기되는 토지 건물은 저 0.3% 자 받을 수 있다는 거. 배제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예요.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된 곳으로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업권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허한 자산, 단기 할부 조건으로 바꾸면 틀려요. 자, 니은번 같은 건 당연히 밑줄이죠.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한 시 그 취득에 관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허한 자산, 내가 미등기 양도한 것이 법원의 결정이라든가 법률의 규정이 한 거예요. 당연히 이런 때는 불이익 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비과세권을 충족하는 교환번합하는 농지, 또 감면하는 농지. 자, 어차피 얘네들은 비과세나 감면이나 하나의 시험을 통과한 애들이니까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미등기 양도라도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주택인데 이게 건축법상 허가받지 못해서 등기가 불허한 경우에는 불이익 주지 않고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또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시법 규정에 따라서 공공사업시 양도되는 거. 이거 상속받은 자산이지 증여받은 자산 안 돼요. 증여 X에 놓으세요. 상속 등기 하자는 자산이지 증여에 관한 증여받은 자산 아닙니다. 비읍번과 시읍번은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하여튼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 이해하면서 특히 동그라미 니은번 같은 거 그 다음에 리을번 그 다음에 미음번 같은 것을 특별히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이익 주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양도세 이제 9번 신고 납부입니다. 자, 양도세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럴 때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입니다. 신고무자. 자, 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인데 여기 자 중요한 거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일 때는 예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보다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뭐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일반적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자기 생일로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일로. 그래서 뭐 1월 25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3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1월 25일이 무슨 날이냐고요? 제 생일이지 뭐 음력. 자, 제 생일이고.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생일로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봅니다.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여러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여러분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예정신고 기한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자,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된 경우, 자, 요 얘기에 관한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자, 대금이 청산됐습니다. 대금이 완납이 됐어요. 청산이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양도세, 자, 요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냐 그러면 대금 청산일, 즉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양도세를 신고 납부했다가 허가를 못 받으면 꽝 되니까 그럴까봐 그러면 양도세 또 돌려주고 그래야 되니까 계약이 완전히 유효하게 된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을 때는 허가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양도일로부터가 아니라 이때는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되면 허가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납부한다는 거. 이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자,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몰아서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몰아서 한다는 거. 자, 그래서 1월 25일 날 만약에 부동산을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1, 2, 3, 1,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왔을 때 1월 25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은 3월 30일이죠. 그때부터 2개월 이내니까 5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출세 여러 번 양도했을 때 자, 예정신고할 때 이미 기납부한세 빼는 거 이런 거 합산해서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양도세 전부 다 합산해서 자, 과세합니다. 그럴 때 앞에서 낸 세금은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그런 얘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양도세는 자, 인세니까 합산 과세한다는 거. 여러 번 양도했으면 그 양도세를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기간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더라도 옛날에는 세액공제택이 있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액공제택 없고요. 그 다음에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똑같아요. 신고불성시간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요. 납부불성시간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3% 적용되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당구장 표시 보니까 상속 등으로 비과세 감면 등을 적용받은 주택을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따라서 과세 표준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자, 예정신고 납부하는 거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사유 발생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이것도 사유 발생일부터 아니고요. 말일 이것부터. 그 다음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입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신고 의무자에 해당 연도에 과세 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요거 확정 신고해야 한다는 거.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을 때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단 예정신고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러분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 같은 걸 여러 번 양도했을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합니다. 예정신고 했어요. 그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세금에서 달라질 게 없을 때는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원칙은 안 해도 돼요. 다만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같은 거 여러 번 양도했어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에 여러 번 양도했을 때 마지막에 예정신고할 때는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본 소강의 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기한이 언제요? 다음 연도 포인트죠.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바꾸기로 했었는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안에서 가산세요.
그 부과됐을 만큼이 확정신고 안에서도 가산세가 부과될 때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시 그 부분만큼은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험에서 나오기를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신고 납부시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부가세 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무자 양도소득세에게 10%로 지방소득세 되는데 요거는 좀 지우셔야 자, 이거 지방소득세는 여전히 우리가 소득세 낼 때 함께 신고 납부는 하고 있지만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옆에다가 그 독립세라고 좀 가로해 놓고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에게 말하자면 10%로 신고 납부는 하고 있지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입니다. 독립세라고 거기다 독립세라고 써놓으시고요. 부가세 옆에다가 지방소득세 옆에다가 독립세라고 써놓으시고 부가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부가세목은 양도세 부가세는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부가세목이 없는데 지방소득세 부가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았을 때만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자, 요거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로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그런 거지 원칙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와 물납인데, 여러분 양도세 이제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확정신고할 때만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예정신고 납부할 때는 분할납부 허용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분할납부할 수 있고 납부할 세가 각각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분할납부가 종부세는 500만 원 초과인데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입니다. 달라요.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분납기한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45일이요. 종부세 양도세는 몇 개월?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납 기준금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납부기한 내에는 원래 납부기한 내에는 최소한 얼마? 자, 얼마냐면 최소한 1,000만 원을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1,400이면 최대 분납 가능액은 4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죠. 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예전에 3,600만 원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면 얼마까지 최대 분할납부할 수 있냐? 1,800만 원까지 절반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물납 허용되지 않고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는 자, 독립화 문제로 25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낮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납세무자가 제일 중요해요.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는요. 자, 비고자는 당연히 납세금 없어요. 비고자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다?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국외산. 근데 거주해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아니고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5년 이상 주소거주 둔 거주자만이 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5년 미만 주소거주 둔 거주자라든가 비거주자는 납세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3년으로 바꿔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대상 같은 것은 하여튼 국내산 양도가 똑같은데 차이점만 있다 그러면 등기와 관련한 게 적용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등기제도가 있는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재팬, 타이완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와 관련한 내용이 적용이 없다. 그래서 등기하고 불문하고 대상이 된다는 거. 비과세 같은 것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1세대 1주택이에요. 자, 안 해줍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 원칙적으로 자,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계산도 실거래가로 계산하고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통제 구계산 안 해줍니다. 그다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고요. 세율은 자, 토지 건물 부동산 관련 권리 이런 것들 기타 예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국외산 양도시는 무조건 유계 38%예요. 보유한 관계없어요. 1년 미만 보유한 국외 소지하는 토지도요. 무조건 유계 38%예요. 그래서 자, 무조건 유계 38%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신고납부, 분납은 적용하는데 물납은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물납 국외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산도 폐지했는데 아프리카 나미비아 공화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 물납한다 골치 아프잖아요. 분할납부는 허용하지만 자, 물납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또 당구장 표시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피임비 공제에 관한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받고 양도세를 다 받고 이제 기타국세입니다. 기타국세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서 부동산 임대업 또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범위 또 비과세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임대소득이냐.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이 소득은 우리 사업소득으로서 과세합니다. 사업소득 우리 교재가 부동산 임대소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자,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 그래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요.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도 포함하고요. 자,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인데 부동산 상해 권리가 어떤 거냐? 자, 거기에 당구장 표시 나왔어요.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부동산 상해 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에서 미등기 포함이라는 거 돼지꼬리 땡냐에서 써놓으시고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포함합니다. 또는 자 부동산 상해 권리에서 부동산 상해 권리가 어떤 거냐? 요거 돼지꼬리 땡냐에서 여러분들이요. 부동산 상해 권리에 요거 자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것을 말하는 요 대여소득은 요게 이제 사업소득입니다. 요거 사업소득이고요.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이거 사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지역권 대여소득은 요거 자 기타 소득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에서 슬쩍 여태까지 자 물어봤어요. 뭐였냐면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부동산 상해 권리로서 사업소득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니고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입니다. 자 전세권과 임차권 대여소득이 사업소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광원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 요게 또 이런 것도 또 역시 사업소득입니다. 덕대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부동산 같으면 우리 그 임차인이 자기가 부동산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대하죠. 그럴 때 임차인, 전차인 나오잖아요. 전대인, 전차인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타인의 광고에서 광고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이 또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받을 때 이런 거 임대업입니다. 근데 거기 당구장 표시 두 번째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주행에 수익적 수익을 부담하고 받는 분철료는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지금 교재에 약간 수정이 되는 것이 여태까지는 예전에는 사업소득과 그 다음에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구별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다 이게 사업소득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와 부동산 매매와 건설업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거 다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동산 임대소득에 비과세요. 전담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자신의 전담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작물 생산에 이용하고 대가받을 땐 비과세입니다. 근데 뭐 모델하우스용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과세예요. 자, 중요하죠. 비과세가 또 범위하고 비과세가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제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했을 때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근데 고가주택 제외입니다. 이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아래 나오지만 기준시가 과세기한 종료일 또는 양도연재 기준시가로 구억 초과노택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지거래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노택이고 그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해줬잖아요. 근데 자 여기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1개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이게 기준시가 9억 초과노택입니다.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주택 임대소득도 과세입니다. 또 9개 소지하는 주택도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 임대소득도 과세입니다. 9개 소지주택, 고가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한다. 동그라미 3번이요. 해당 과세 기간에 법령으로 정하는 총 수익금액 계획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요거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당구장 표시 비과세가 배제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과세기한 종료일 이걸 개시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과세기한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연재 또는 양도일 연재 기준시가 합계액이 실지거래가 아니라는 거 기준시가 합계액 9억 원 초과노택이라는 거 고가주택은 1주택 임대소득도 과세합니다. 주택의 개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에서 주택 부속 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에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로 한다. 그래서 무조건 5배, 10배가 아니라 건물의 연면적과 비교해서 둘 중 넓은 면적 이내를 주택 부속 토지로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에 있어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 겸용주택 판정은 뭐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으로 본다는 건데 자, 뭐 이런 거는 자, 조금 뭐 여러분들이 뭐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넘어갑니다. 주택수 계산 이것도 중요합니다. 보시면 1개 이하의 주택 임대수는 비과세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 가구 거주하고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다만 구분 등기됐을 때만 각각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9가구 거주하고 있어도
자, 하나의 주택으로 양도하게 되면 1주택 임대로 봐가지고 그 9가구가 거주하고 있을 때 거기서 받는 임대소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근데 1세대 비과세. 근데 여기 여러분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자, 우리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고가주택, 여기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수를 계산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었지만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자, 요거 주택수 계산할 때는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가배주택으로 해서 만약에 을이 만약에 또 주택 하나가 있었고 공동소유주택 말고 그랬을 때 요 B라는 주택이 있었고 요걸 임대했을 때 1주택 임대로 봅니다. 1주택 임대로. 왜냐하면 꼭 지분이 가장 큰 자, 요 갑의 소유를 계산하니까요. 자, 요거 주의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50%씩이다. 그럴 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자, 하여튼 원칙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시험에서는 자,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서요. 자,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는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임대인이 아니라는 거. 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 부부는 주택 하나씩, 자, 각각, 자, 부부가 하나씩 소유하는 것으로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부부는 하나씩, 자, 어떤 갑이라는 사람 또 그 사람의 배우자 하나씩 갖고 있다. 그러면 부부는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세 방법, 자, 사업소득에 포함해서 과세한다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수익금액에서 뭐 필요비를 빼서 구하고 총수익금액에 뭐 이런 것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계산 뭐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임대료 뭐 간주임대료 합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간주임대료라는 게 뭐냐면 자,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해요. 그러면 원래 임대소득은 월임대차 금액으로 월임대료를 계산해요. 근데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면 월임대료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보증금 전세금을 월임대료로 말하자면 환산한 임대료예요. 자, 그럴 때 한번 봅니다. 원래 상가는 자,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면 간주임대료 계산해요. 근데 주택은 원래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권리를 대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화유산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법 소중에 따른 금액을 총수익금에 산입하는데 자마 이때 자 보세요. 전세주택은 예외적으로만 과세해요. 그래서 3주택 이상이고 자, 엔드 3주택에서 주택수는 3주택 이상이고 엔드 보증금의 합계액이 자, 요거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를 해요. 자,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해요. 근데 다만 2016년까지는 이 주택수 계산할 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엔드 기준가 3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이 3주택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아요. 주택수 계산할 때. 그래서 하여튼 전세주택은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는데 다만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해요. 3주택인 딱 보증금이 3억 원이면 자,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 주의하고 그때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 식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해당 과세액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빼는데 왜 빼냐면 3억 원 초과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초과할 때만 과세하잖아요. 그러니까 3억 원을 빼요. 자, 그래서 보증금에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3억 빼서 2억 여기다가 또 60%만 과세해요. 60%만 보증금 60%만 과세하고 여기다가 임대 일수를 곱해요. 대개 시험에 나오면 뭐 안 나오겠지만 나오면 임대 기간 일수는 1년으로 주로 나와요. 그래서 365분의 임대 일수를 곱하는 건데 365 그래서 자, 요게 1이 되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365분의 임대 기간 78일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계산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법에 딱 정해서 나와요. 이런 거 이제 곱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 소득에서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업은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자세한 내용 나올 가능성이 낮고요. 그냥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매매업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동산 우리 매매업과 건설업은 요것만 여러분이 딱 구별하시면 돼요. 의 정도만 여러분이 요것을 구별하시면 자,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의 정도만 구별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그러면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는 여러분요. 부동산 우리가 임대업을 지금 배웠어요. 자, 우리 시험범위니까 부동산 임대업. 여기서 임대업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은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자세한 내용이 매매업.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 파는 거죠. 또 그다음에 건설업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시험법인데 이 두 가지를 의의만 알면 돼요. 부동산 매매업은요. 자, 보세요. 건설업부터 설명돼요. 건설업은 하여튼 딴 거 필요 없어요. 지문에 주택을 신축,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 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 나오면 건설업이에요. 자, 부동산 매매업은요. 자, 요거 이거예요. 주택 이외 그러니까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하거나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하거나요. 또 그다음에 또 기존의 주택을 자 매입해서 신축이 아니라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이러면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상가를 신축 판매하거나 자 하여튼 부동산을 판매하고 요거 두 가지가 헷갈리면 토지 팔거나 다 토지를 팔거나 상가 팔거나 다 매매업이에요. 근데 특별히 주택 이외 상가를 신축 판매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면 매매업인데 하여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매매업이냐 건설업이냐 판단을 할 때는 주택 신축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건설업입니다, 여러분.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매매업 뭐 니은번에 보니까 부가시세법상 일과세기였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일과세기였네. 1회 이상 부동산 주택하고 엔드 2회 이상 판매. 1박 2일이요. 그러니까 두 번 사고 한 번 팔면 안 돼요. 1회 이상 주택하고 엔드 2회 이상 판매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쭉.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예. 자, 양가로 3번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주택 판매업의 신고납부에서 그 비교를 보면 예정신고 의무라는 게 양도소득세라든가 부동산 매매업은 있는데 이 건설업 같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집 짓다 말고 할 수 없으니까 건설업은 없어요. 예정신고 의무가. 자,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요. 자, 겸용주택에 관한 거 나올 가능성 낮아요. 예,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주거와 주거의 겸용주택을 신축 판매했을 때 주택으로 보면 주택 신축 판매니까 건설업으로 과세고 상가로 보면 상가 신축 판매니까 매매업으로 과세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것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냥 나올 가능성 낮고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했을 때 자, 주택 면적,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봐요. 양도세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하고 똑같아요. 전부 주택으로 봐서 이것은 주택이니까 주택 신축 판매니까 건설업으로 과세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문제 나와요.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범위, 비과세에 관한 거.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가격이 얼마? 3억 원 초과할 때만 전세주택은 자, 간주임대를 계산해서 과세한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우리 블랙박스 강의를 다 마치고 자, 다음 이어지는 강의는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모의고사 또 강의가 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요약정리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쭉 한번 빠르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쭉 한번 이렇게 줄거리를 훑으시면서 눈으로 쭉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반드시 여러분 또 도움이 되리라 믿고 합격의 그 길로 자, 여러분들 제가 강조한 내용들 잘 보시면 반드시 실전에서 고득점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